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국회는 당초 오는 2일 무려 400조 7천억 원에 해당하는 내년도 예산을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어제까지 국회 예결위에서 예산 심사를 끝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의결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초 원래 매년 이맘때면 여야가 예산을 가지고 갈등하는 보도가 쏟아지게 마련인데 올해는 이상하게도 아니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실제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언론들도 그닥 주목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재부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국회가 탄핵에 정신이 팔려서 예산에는 검토조차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경제 문제 그리고 예산안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장이신 삼선의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뵙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저희가 예결위원장 되시고 나서 모셨어요. 네, 어떤 예결위원장을 하시겠냐 이렇게 여쭈었었는데 이제는 그러고 나서 처음 모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아무도 저희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결위가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네. 정부 살림을 어떻게 편성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서 저희가 세게 주목을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직접 네. 위원장님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셨죠? 그래도 실제로 그 언론에 많이 보도는 안 됐지만 네네. 그 굉장히 많은 예산안 검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때보다 저희가 한 2주 정도 심의를 더 한 것 같아요. 네, 기간도 좀 길었고 네. 원래는 이제 가을 국회 정기국회 막바지가 되면 예산안이 이제 그렇습니다. 정점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이 다 녹아 있는 데가 예결위여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파행도 굉장히 많고 네. 뭐 심사가 중단되기도 하고 이런 네. 일이 있었는데 저희는 워낙 큰 일이 이제 국회 밖에서 터지다 보니까 저희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민들이 요즘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실 건데. 나라를 운영하는 큰 축이 뭐 네. 정부하고 국회다 이렇게 볼 수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지금 정부가 지금 무너진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회가 하나 남아 있는데 국회라도 좀 제 역할을 해서 좀 제대로 이렇게 나라를 국정을 맡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어디라도 마음 둘 곳이 있다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예. 아무도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도 우리는 정말 정말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한 번도 파행 없이 굉장히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서 정부 관계자들도 역대 이런 사례가 없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 예결위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한테 제가 직접 전해 들은 바인데요. 다음에 국회의장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왜냐하면 너무 회의 진행을 잘하셔가지고 김현미 위원장이 다음엔 국회의장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른 아침 이게 덕담이십니다. 꼼꼼하게 예? 이른 아침 덕담이세요. 저희가 이제 원래 시작할 때 한 30cm 띄워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예. 근데 여하튼 그 다른 한편으로는 김현미 위원장처럼 이렇게 꼼꼼한 아줌마 스타일, 집에서 살림하는 아줌마 스타일이 이렇게 딱 정부 살림을 쥐고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도 뭐 워낙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심각해서 예산안 문제를 거의 다루지를 못했어요. 이번에 거의 처음 다루게 되는데요. 우선 이렇게 그 예산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렇죠? 400조 7천억. 400조인데 이게 약 3% 정도 지금 늘어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물가 상승률이나 뭐 이런 걸 경상수지에 늘어난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경상성장률이구나. 경상성장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실제로는 그렇게 늘어난 게 아니어서 이게 늘어난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는 네. 기축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내용적으로는 합니다. 기초가 예, 같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예. 그 원래대로라면 30일 어제까지 다 끝냈어야 되는 어제까지 거죠? 예결위가 끝나야 되죠. 어제까지 예결위에서가 끝나고 네. 내일이 이제 본회의에서 예. 끝내야 되는 날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 그 안이 그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 안 된 거죠. 예, 예, 이유가 뭔가요? 어제도 저희가 기자회견을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하나는 가장 큰 게 이제
그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예산안에 합의가 안 돼인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세 예산이라는 게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세입이라는 것은 내년에 돈이 얼마나 들어올 그렇죠. 것인가? 예. 이건 이제 조세제도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예. 세법 개정이 안 된 거죠. 아직 안 돼가지고 이제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법인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세법 개정이 어제 저녁에 기재를 했었는데 요 가장 큰 건 소득세, 법인세 문제를 빼고 나머지 이제 법안들은 세법이 통과가 됐는데 네. 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세입이 해결이 안 된 거. 세 번째는 이게 늘어지다 보니까 전체 규모가 확정이 안 되다 예. 보니까 이 세출 예. 어디 얼마나 써야 될지에 대한 조정이 아직 덜 끝난 거죠. 그렇군요. 이게 네.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세입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 법 누리과정 문제. 누리과정 네, 문제. 두 개가 제일 근데, 큽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저희가 누리과정 예산은요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이게 진짜 너무한 것 같은데 2012년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 사실 그 기초노령수당도 박근혜 대통령 공약인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안 지킨 거고. 예, 안 예. 지킨 거고. 고교 무상 교육도 그렇죠. 올해까지 완성해야 되는데 시작도 안 한 거고. 안 한 거고 예, 예. 그리고 누리과정 예산도 본인이 약속한 건데 전부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지방교육청에 건데 떠넘겼죠. 예. 예. 이게 토탈 얼마 정도예요? 누리과정 예산이 약 4조 돼요. 4조. 4조 되는데 반반 봐서 2조는 유치원 거고 네. 2조는 어린이집 겁니다. 네. 근데 네. 유치원은 원래가 이제 그 교육청 네, 관할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교육청에서 재정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어린이집에 대한 2조는 네. 중앙정부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리과정이라는 걸로 통합시키면서 이걸 네.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니까 네. 지방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큰 거죠. 그런 데다가 요 몇 년 동안 세수가 네. 세금이 덜 거쳐가지고 네, 네. 지방교육청이 빚이 굉장히 많아요. 빚이 13조 정도 되는데 거기다 교육청의 빚이 13조나 돼요. 지방교육체 빚 전국에. 예, 예. 그런데 그 빚의 원리금을 좀 계속 갚아나갈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그래서 지금 조금씩 갚고 있는 상황에 2조를 또 거기다 또 얹혀 놓으니까 네. 지방교육청이 지금 거의 뒤로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러네요. 특히나 그 아이들이 많은 지역 경기도, 경기도, 인천, 인천. 광주 이런 데는 광주. 뭐 대책이 안 나오죠. 어. 거의 지금 이재정 교육감님이 네.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저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네. 실제는 경기도 교육 재정이 거의 정말 나자빠지고 싶은 정도로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정 뭘 교육감 하려고 하려면 아무것도 재정이 있어야 못하죠. 되는데 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돈이 예. 있어야 그래서 뭘 학교 할까요? 뭐 화장실을 고친다든가 예. 책걸상을 바꿔줘야 예. 한다든가 예. 컴퓨터를 교체하다 예. 이거 안 됩니다. 못 하고 있어요. 경기도가 제일 지금 열악한 상태죠. 그럼. 예, 지금 매우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는 가르쳐야 되잖아요, 나라에서. 그렇죠. 근데 지금 예. 컴퓨터도 못 바꾸고 책걸상도 못 바꾸고 화장실도 화장실도 못 고치고. 고치고 애들이 굉장히 불편한 게 많은데 이거 힘들죠. 어른들이 예산 가지고 국회에서 이거를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그렇게 아무리 그 세입 이게 그 뭐 저 소득세 법인세가 안 된다 하더라도 2조 만들 구멍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추경안을 하면서 내년 예산,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안 처리를 하면서는 누리과정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합의를 하고 여야 정 네. 3당 정책위 의장과 기재부 장관, 교육부 장관 5자 협의체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금 이제 회의를 쭉 해왔어요. 네. 그런데 3당 정책위 의장 간의 합의는 뭐냐면 이 누리과정 문제와 그다음에 그 방과 후 교사라든가 이 몇 가지 사업을 묶어서 그 특별 회계를 만들자. 특별 회계를 만들고 특별 회계 안에 지방교육청에 그러니까 특별 회계 안에 교육 교부세의 일부 예. 그다음에 일반 회계 일반 예산에서 일부를 부담을 해가지고 네. 이걸 하자. 그런데 그 중에서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2조인데 네. 1조는 교육교부세에서 하고 네. 1조는 일반 회계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이걸 하자. 네. 그렇게 지금 합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누리과정에 지금까지는 뭐 3천억, 5천억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막 지금 어려워졌, 굉장히 힘들어했으니까 1조 정도로 늘려주면 네. 숨통이 좀 트일 거다. 네. 근데 기재부가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분들은 어린이집 안 보내요? 교육청 돈 많다. 뭐 이런 겁니다. 애들이 줄이기 때문에 네. 교육청 할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지금
그것 때문에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증액을 하는 경우에는 네네. 정부 동의가 없으면 일원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당이 합의해서 밀어붙이는데 그러니까 뭐 계속 강력하게 요구하는데 기재부가 어제 밤까지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참 이렇게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는데요. 어쨌든 지금 정부가 거의 국정 마비 상황이어서 그렇죠. 국회라도 좀 제대로 돌아가면서 최소한의 것들, 그러니까 일상생활은 최소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해줘야 되는 책무 같은 게 있는데 기재부가 저렇게 꽉 묶고 안 준다고 하니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장차관들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면 여전히 청와대가 일을 합니다. 에? 최순실 씨 감옥 갔는데?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네, 이 법인세 문제하고 네. 그다음에 누리과정 예산만은 대통령이 기억을 하고 있대요. 대통령이 다른 네. 건 다 기억이 안 나도 그건 기억하고 있대요. 법인세. 본인이 굉장히 강하게 예. 고집했었던 아. 상황이라는 거를 기억하고 있어서 그 문제는 컨트롤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와대 그래서 우상호 대표도 몇 번 청와대는 손을 떼라 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하고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근데 본인이 약속한 공약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왜? 그거는 잊었고 예, 그거는 까먹었고 그거 잊었고. 내가 이거를 이 지방교육청에서 부담하게 하고 예, 그다음에 법인세는 올리지 않겠다고 한 것은 나의 철학이다. 철학이다라는 것은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 이렇게. 자,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일 네. 중요한 게 이제 어디서 돈을 만들어낼 거냐, 이제 세입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그 이제 법인세가 사실은 원래 25%였잖아요. 그쵸. 그러다가 네, 이명박 정부 때 이른바 기업하기 좋은 나라론을 제기하면서 22%로 깎았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네. 25% 정도는 해줘야 세입이 일정 정도 그쵸. 유지가 네, 되는 네, 건데 네. 올리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원상 회복을 하는 거죠. 그렇죠. 원상 회복인데 그거를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법인세를 올리면 실제 기업에 큰 타격을 줍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네. 이제 그 OECD 평균에 비해서 그 법인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에요. 거의 평균치 정도 되거나 1% 정도 낮거나 이런 수준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 최순실 게이트 할 때 국정감사 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네. 정부가 당당하게 기업으로 세금을 받으면 돼요. 세금을 걷어서 당당하게 돈을 쓰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세금을 안 올리는 대신에 다 뒷돈을 받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미르도 그렇고 K스포츠도 예, 그렇고요. 예. 그다음에 뭐 무슨 일자리 어쩌고저쩌고 하는 대잔도 또 있었고요. 창조혁신센터 또 뭐. 창조혁신센터도 그러고 또 미래부에 가니까 무슨 네. AI 알라인가 하는 뭐 아이린가 하는 기관을 또 네. 기업들한테 돈을 걷어가지고 또 만들어서 거기다 또 이렇게 사업을 뭐 몇십억짜리를 이렇게 몇백억까지 이렇게 주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예. 묶여 있더라고요. 예. 근데 왜 저는 일을 그런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진짜. 그렇게 뒷돈을 받는 것보다 세금이 많기는 하죠. 많기는 한데 그걸 당당하게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원칙대로 쓰면 될 거를 그거를 안 걷고 뒤로 돈을 받아가지고 뭐 일을 이상한 방식으로 풀어나가고 이게 저는 참 나라 일을 전공법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그래서 사이에 이거- 뭐 떡고물을 좀 챙겨야 되기 그런 때문에 것도 있다고 보죠. 전공법으로 예, 하면 챙길 게 없어서 뒤로 해야 이 커미션을 말도 챙길 수 사야 있었던 되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말도 사야 되고 네. 예. 그러면서 뭐 법안도 이렇게 막 꼬이게 만들고 꼬이게 만들고 그런 거죠. 그래서 법인세 문제도 지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평균치거나 평균보다 한 1% 정도 낮거나 좀 이런 정도인데 네. 다 법인세를 낮췄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다른 나라들이 경제 위기나 이런 거 있을 때 낮췄다가 다시 또 올립니다. 조금씩 올린 나라도 꽤 많고요. 정부가 이번에 제가 국정감사 때 제일 좀 황당했었던 건 뭐냐면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가지고 법인세는 묶어놓고 대신 소득세를 다 손을 보게 된 거예요. 대신 특히 그래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 2012년을 기점으로요. 네. 그 전에는 법인세 수와 네. 소득세 수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세금의 총량이. 네, 네. 근데 2012년을 기점으로 이게 딱 X자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법인세는 정체하고 소득세가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지금은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죠. 세수가 그러니까요. 많고 그 중에서도 근로소득세가 예. 압도적으로 근로소득세가 제가 그 얘기를 많습니다. 꼭 하고 싶었어요. 월급도 쥐꼬리만 한데 거기에 세금을 엄청 뜯어가요. 그러니까 세수로 보면요, 2015년에 네. 소득세가 62조고 네. 법인세가 45조였습니다. 45조였어요. 그러니까 네. 법인세는 2012년에 비해서 제자리 걸음을 했어요. 네. 근데 소득세는 45조였다 62조가 됐어요. 야.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전체 세금 중에서 어떻게 되냐면 근로소득세가 이제 제일 19.6조였어요. 2012년에 작년에 27.1조였어요. 거의 3년 만에 네. 거의 10조. 올해까지 거두면은 이게 거의 2배 가까이 들은 거죠.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담배세 거두는 것처럼 그렇죠. 일반 국민들에게 전부 근로소득세 걷어가지고 그 돈으로 세수를 만들고 본인이 약속했던 것은 다 안 잊어버리고 지키고. 기업 예. 이익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벌 총수 일가의 이익을 지켜주고 예. 뒷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국정 정치를 운영을 해온 국정 거죠. 운영을 해온 거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국정감사 때 얘기했지만 월급쟁이들 세금을 걷어서 네. 재벌 대기업의 세금을 메꿔준 이렇게 그러니까요. 정책을 해온 거죠. 예, 지금 제일 열받는 게 그 저희가 촛불 집회 취재를 해보면요, 그 직장인들이 왜 나오셨냐 이 눈 비 오는 겨울날에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거 다 떠나서 국민연금을 그렇게 우리가 노후 때문에 내는 건데 그걸 전부 대한민국 최고 부자 삼성한테. 이재용 씨한테 그걸 주려고 전부 국민들을 희생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나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부의 전략이나 정책이라는 것들이 국정 운영 방향이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국민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결국엔 재벌 총수 일가의 이익 그리고 비선실세 이익 뭐 이런 그런 거죠. 거였다. 예, 예, 예. 정말 참담합니다. 어유 화나. 그렇군요. 그러면 자 지금 이제 꽉 막혀 있는 상황인데요. 어찌됐든 예산안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네네. 언제까지 시한을 가지고 협상을 할 수 있을까요? 최악의 경우에는 내일 오전까지는 돼야 되면 이거 인쇄하는 하고 마지막 정리하는데 8시간 걸립니다. 8시간 인쇄하고 정리하는데 네, 8시간. 정리하고 인쇄해야 돼요. 예. 그 순서가. 정리하고 인쇄하는데 예. 네, 8시간 걸려요. 예.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오전까지는 해야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면 다음 본회의 해야죠. 안 되면 다음 본회의. 네, 예. 그러니까 전에는 이게 안 되면 되게 재종소리 칠 네. 때까지 갔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은 이게 구조가 정부 원안이 이제 내일 자동으로 부의가 되는데 국회의장님이 그걸 상정을 만약에 한다. 네. 상정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네. 야당이 그 정부 원안에 동의할 수 없잖아요. 최순실 예산이 단폭 단기 그렇죠. 예산을 통과시킬 예, 수가 없잖아요. 예. 그게 부결이 돼요. 예. 그럼 예산안이 없는 거예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없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수정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예.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수정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수정안을 만들지 않으면 네. 예산안이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누리당이나 정부한테 합의해라. 우리는 누리과정 예산 이렇게 안 하고 못 하는 거다. 그런 얘기하면 저희는 준예산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또 거꾸로 역공을 하고. 하는군요. 예. 자, 의원님 여기서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요. 예. 어쨌든 정부의 원안은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었고, 그리고 또 야당이 좀 생각하는 예산의 내용, 그러니까 어떤 네, 방향이 네, 좀 네. 다를 것 같아요. 정부가 생각하는 예산의 방향, 그리고 또 야당이 생각하는 예산의 방향이 서로 다를 것 같은데요. 우선 여러 언론 보도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이 와중에 또 친박 네. 의원들은 상당히 또 지역구 예산을 챙겨서 논란이 좀 됐어요. 이를테면 대구 달서병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에는 무려 1,500억 원의 지역구 예산 그리고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지역구 예산으로 110억 이렇게 땡겨가지고 논란이 좀 됐는데요. 논란이 됐던 최순실 예산은 다 깎은 건가요? 4천억? 그쵸. 이렇게 깎겠다고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그러니까 최순실 예산은 네. 교문위는 사실 최순실의 놀이터였잖아요. 플레이그라운드. 그렇죠. 네, 플레이그라운드. 플레이그라운드였죠. 제가 거기가. 키즈 카페 이름으로 플레이그라운드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그 문체부가 완전히 거기 최순실의 플레이그라운드였는데 거기에만 그친 게 아니고 네. 외교부에도 있었고 농림부에도 아, 있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기사에도 나왔던데 대통령이 DMZ에 평화공원 만들겠다. 네네네. 근데 그것도 최순실이 되면을 하고 싶어 했었던 리스트에 들어가 있었다. 이렇게 그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국정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넓게 광범위하게 활동을 하셨던 걸 저희들 흔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깎으려고 이게 거의 이제 각 부처별로 저희가 상임위 할 때 네네. 상임위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예리하게 이렇게 손질을 좀 해주시라. 그래서 네. 문체부 같은 데는 굉장히 의원님들이 새벽 6시까지인가 이걸 해서 넘겼어요. 밤을 꼴딱 새고 이제 네네. 굉장히 꼼꼼하게 문방위 위원들. 문방위 의원님들이 예, 예. 꼼꼼하게 보셨더라고요. 네. 그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제 많이 깎아가지고 왔는데 네. 어떤 거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받으려면은 네. K가 붙거나 융복합이 붙거나 뭐 창조가 붙거나 이래야 돼요. 근데 별로 특별히 상관도 없는데 네. 그런 이름 붙여가지고 와가지고 날라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 저희들이 꼼꼼하게 보면 네. 아 이건 이름은 그렇지만 실상은 아닌 것들이 있어요. 아, 네, 그런 그렇군요. 것들은 좀 살려주고 걸러내. 예, 예. 진짜 최순실 예산인 것들은 한 4천억 정도를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부 언론에서 뭐 무슨 일자리 예산이나 고용 예산 깎았다 막 이렇게 기사들이 네, 네. 나오는데 네. 그거는 이제 잘 못 본 거죠. 뭐냐면 조선일보가 예, 최순실 예산 깎는다며 고용 예산 6,400억 날렸다 이런 보도를 이거는 냈어요.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이 정부가 재벌 대기업의 민원을 들어주는 일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대표적으로 노동 네. 개혁, 우리는 네. 노동학법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건데 노동 개혁을 굉장히 이렇게 강압하면서 5개의 법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이 뭐냐면 해고를 쉽게 그렇죠. 많이 하는 법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법이 통과됐을 때 해고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을 거를 상정을 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 구직급여 수당을 준다든가 산재 보험을 준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그 사람들 해고를 많이 했을까 상정을 하고 줄 돈을 깎아놓은 거예요. 네. 그 해고를 왜 해? 편성을 해놓은 예, 거예요. 예, 예, 예산을 예. 담아가지고 온 예,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고를 안 할 거니까 그 예산을 깎은 거죠. 그 그렇구나. 법이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예, 예. 우리가 자른 거죠. 예. 그걸 가지고 얘기하면은 좀 그렇군요. 곤란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또 장애인과 관련한 예산들을 얘기하는데 뭐냐면 실제로 매년 그 장애인 취업하는 게 뭐 3,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네.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10,000명을 한다고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네. 이거는 매년 불용액이 생기니까 실제에 맞게 하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기자가 숫자를 잘못 읽어가지고 8억 9천만 원을 98억으로 적어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약간 오보도 좀 있고, 그래서 8억 9천만 원을. 네, 그래서 이 사업들에 보면은 이제 자기들이 예. 뭐 노동법이 그 계약을 했을 경우에 또 무슨 뭐 그 원격 의료가 됐을 경우에 네. 이런 식으로 상정 예상을 예상을 하고서 예산을 다 박아가지고 온 거죠. 근데 우리는 원격 의료 안 할 거니까 그런 거 자르고 예. 그다음에 그 노동개혁 안 할 거니까 그거 그 자른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약간 기사가 좀 틀린 면도 그렇군요. 있고 그다음에 그 새누리당이 이제 소위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이 증액을 많이 했다는데 증액은 아직 하나도 결정이 되지 않았고 네네. 증액 요구를 한 거죠. 네. 요구를 한 거고 실제 그 약 4,000개의 사업에 40조의 증액 요구가 들어와 있어요 현재. 네네, 예.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재원을 만들면 많아야 4조. 누리과정 포함해서 4조 플러스 마이너스 5천 뭐 네. 이 정도니까 네. 실제로 그 40조의 사업 중에서 이 3조 5천 내외로 잡힐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또 우리가 또 그렇게 해달라는 대로 이정현 대표나 조원진 최고위원이 해달라는데도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는 또 네. 결과는 좀 다를 거다 이렇게 그렇군요.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요거는 1,500억, 110억 했지만 예, 예. 실제 그 증액 과정에서 그럼요. 예, 예. 이게 다 반영될 리는 없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언론이 알아버렸는데 예, 쉽지 않죠. 그렇죠. 이대로 되면 또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게요. 지금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재정이 뭐 고갈됐다, 뭐 빚이 너무 많다.
그렇다면 사실 세수를 더 확보를 해서 정부 재정을 좀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보수 정치 원리에도 맞는데, 이를테면은 그 길이 쉬운 길이 법인세 인상, 법인세 그 원복, 원상 회복, 하는 거. 예, 예. 원상 회복 정도인데 그걸 왜 안 하려고 할까 도저히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실제 2조 7천억에서 8조 4천억까지 그렇죠. 예, 늘어날 수 있다면서요. 예, 예. 근데 그 법인세 인상을 꽉 막고 있는 청와대의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다 온 천하의 정경유착이 다 드러난 이 상황에도.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그걸 하는 거는 자기들이 이제 그 내세웠던 거니까 뭐 끝까지 이걸 지키겠다 이런 게 강하고요. 이제 기업들 편에 이제 이 정부가 그래서 여전히 서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슬슬 나왔던 얘기가 이제 그 차라리 부가가치세를 좀 하는 게 어떻게 올리자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가 좀 예. 들어가. 사실상 이 정부 초기에 검토가 됐었죠. 조세연구원 통해 가지고. 예. 그리고 법인세도 더 낮추려고 하는 생각들도 있었죠. 근데 워낙에 야당과 시민들의 저항이 있으니까 손을 못 대고 차라리 빚을 더 내는 걸 감수하자. 이런 식으로 가서 지금 재정 적자가 매년 30조, 40조씩 이렇게 나고 있죠. 부채가 늘고. 그러니까 지금 다음 정권 어느 정당에서 어떤 정부가 탄생할지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사고 친 거 수습하는 수습해야 데도 돼요.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아요. 내년 그렇죠. 대선 해야 되는데 내년에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박근혜 정부 사고 친 거 정리하는 데만 몇 년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명박 정부 때 그때 우리가 한 얘기가 100조 세금 깎아줬다 그랬잖아요. 그게 100조의 재정 적자, 100조의 부채로 남아 있어요. 늘려놓고 간 거고. 박근혜 정부는 지금 한 4년 하면서 그러니까 아직 올해까지는 추정치겠지만 4년 하면서 거의 150조 이렇게 정도로 지금 하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250조. 그렇죠. 빚이 지금 250조가 있는 거. 늘어난 거죠. 늘어난 거네요. 국가부채가 늘어난 거.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 이제 9년간의 사고 친 거를 그걸 하고 그 대신 우리가 뭐 늘 하는 얘기지만 그 사이에 재벌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은 뭐 800조가 됐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늘어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세는 거의 2배가 됐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민들 부담은 커지고 얼마 전에 보니까 40대들의 소득이 감소했다. 이런 기사가 맞아요.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산층 서민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재벌 대기업들은 철옹성 같이 지켜서 사내유보금 들고 국가는 국가 부채는 또 엄청나게 들고 그래서 좋아진 건 재벌 대기업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정말 그래서 전부 매주마다 촛불 들고 광화문으로 모이는 이유인 것 같아요. 광화문에 가보면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꽉 차 있더라고요. 의원님 주로 어느 지역에 저는 광화문에 나오시고 저기 초기에는 저기 가운데로 진입을 못 해가지고 세종대왕님 뒤 등 쪽으로 있다가 그러니까 이거 큰 화면 큰 화면 보고 있다가 지난주에는 좀 일찍 움직여가지고 당 집회를 먼저 하고 가니까 동아일보하고 그 동아면세점 앞에 그 가운데 한 가운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부는 좀 이렇게 어찌됐든 좀 그 창조 뭐 융합 혹은 K 뭐 이런 거 껴가지고 뭐 이런 예산을 좀 변칙적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거는 좀 걸러내고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 다 살려주셨는데 이를테면 그 김현미 예결위원장이 세우신 그 이른바 야당의 예산안에는 어떤 좋은 사업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잘 알려진 게 없어요.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네, 아닙니다. 그러나 관심이 우리는 많습니다. 누가 관심이 있던 어떤 좋은 일을 계속 꾸준히 하려고. 지금 저희가 처음에 제가 예결위원장 맡아가지고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라든가 노인 일자리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예산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그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저소득층의 뭐 기저귀, 분유 뭐 이런 거 하는 100억 증액을 현재 했고요.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도 50억 가까이 지원했고 장애인 활동 지원도 300억 가까이 했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도 했고 또 우리 가슴 아픈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네. 생리대 문제 예, 30억 원 또 추가 증액하고요. 그다음에 공공부문의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금 민간에서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네. 공공부문, 공무원, 뭐 경찰 이런 거죠. 거기서부터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는 한 2천억 정도 해서 공무원을 좀 더 늘리자 이런 걸 좀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군들을 훈련 받으러 가면은 일당 그거 안 주잖아요. 수당 그거 늘려주는 거. 예. 그다음에 그 얼마로 좀 늘리나요? 저는 그 예비군들이 예민하더라고요. 네, 총액으로 예, 지금 총액으로 122억 정도 지금 122억. 하려고 그러고 예. 그다음에 국회 환경미화원들 네. 직고용하는 거 네. 지금 기재부가 여전히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에? 그거 된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그거 예산에 예. 그거를 직고용하는 걸로 비목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네네. 기재부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근데 기재부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누리과정 예산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청소 노동자들 직접 고용도 반대하고. 직접 고용을 하게 되면은 돈이 더 많이 드니까 용역 방식을 고집하는 거죠. 예. 아니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한 3천조 늘어요? 그렇게 근데 월급을 국회가 많이 주시나요? 시작하면 다른 기관도 다 해달라 그러면 이제 뭐 많아질 거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고요. 근데 저희 당에서는 이제 지금 그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우정사업본부라 그래서 네, 우체국이나 예, 뭐 예. 이런데 뭐 배달하시는 예, 분 뭐 예, 이런 예. 분류하시는 분 많으신데 그분들이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요, 맞아요. 그분들 점심값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무실에서 네. 정규직은 월급도 있고 월급 점심값도 주는데 네. 거기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은 월급도 적지만 점심값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 점심을 값을 한 끼에 5천 원 계산해가지고 쭉 전국 있는 거 해보니까 약 177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가 저희가 지금 비정규직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하는 일이고. 예, 우체국 직원 비정규직 그쵸. 노동자들의 점심값. 점심값. 근데 의원님 5천 원짜리 점심이 거의 없어요. 5천 원도 안 주니까. 7천 원 좀 해주면 안 돼요? 아니 지금 5천 원 준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세상에. 지금 그거 마지막 협상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정부 산하에 엄청 많은 기관이 있잖아요. 네. 그 건물들을 청소 용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용역하는 사람들에게 기재부, 노동부 뭐 이렇게 해서 지침을 만들어서 그분들의 용역을 시급을 네.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하도록 기재부가 지침을 다 내렸어요. 네. 근데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니까 니네가 정한 규칙을 지키도록 해라. 이제 그것도 중요한 거죠. 저희 이제 몇몇 부처는 국회에서 저희들이 국정감사할 때 세게 얘기를 해서 네. 시정이 됐는데 여전히 그거 안 지키는 데가 있어서 그런 네. 거 하고요. 네. 학교 비정규직들의 처우 개선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들이 비정규직 그러니까 일자리 늘리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가 저희들의 중요한 네. 그 예산이고 또 하나가 네. 제가 이제 요 며칠 굉장히 막 흥분해가지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네. 뭔가요?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네. 하나는 그 쌀이에요. 쌀 직불금. 쌀값이 지금 엄청 떨어져 갖고 쌀 직불금을 정부가 9천억을 가지고 왔는데 네. 쌀값이 더 떨어져서 5천억을 추가로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1조 지금 한 4천억 되잖아요. 예. 1년에 쌀을 보관하는데 6천억이 든대요. 그러면 6천억, 보관비가? 보관비가. 그러니까 쌀 생산을 하는데 2조가 들어요. 그러네요. 근데 우리 농민들이 지금 너무 사냐고요. 어렵잖아요. 아니죠. 예. 그리고 쌀을 보관하다가 2년, 3년이 되면은 예. 무슨 뭐 사료를 주거나 예. 뭐 막걸리 하는데 이렇게 예. 그렇게 하거나 주정으로 가거나 이러는 건데 예. 우리가 그거 하려고 쌀농사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유가 예. 남북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인도적 지원의 문제를 우리 쌀 문제를 풀었으면 전에 우리 민주정부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쌀의 약 40만 톤인가 정도만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에서부터 격리를 시키면 쌀값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격리하는 게 다른 데는 어려우니까 북한으로 하면은 이게 비용이나 뭐 이런 거에서 인도적 지원과 남북 간의 그 상호 간의 뭐 교류 협력의 네. 신뢰 뭐 이런 문제도 예. 증진이 되지만 예. 우리나라 남쪽에 쌀값을 지탱해 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관 비용이 상생이네. 비용이 6천억씩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그 일을 안 해서 네. 돈이 2조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어머니 흥분하실만 하네요. 저도 막 열이 갑자기 확 올라오네요. 그다음에 개성공단 사람들 하루아침에 네. 했는데 직장을 아직도 이렇게 냈잖아요. 정부가 산정한 피해 액수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정부가 자기들이 산정한 피해 액수만큼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주는 게 아니라 대출이에요. 네. 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 주고 그 차익을 아직도 안 주고 있어요. 그게 또 지금 100몇십억 남아 있고 모두 다 잊었지만 이명박 정부 때 금강산을 하루아침에 닫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오이사 조치로 남북 경협을 하던 네.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서 경협을 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단 한 푼도 못 받고 지금까지 8년인 세월이 지났어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 앞에 텐트 치고 있죠. 그분들도. 다 이제 완전 망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최소한 개성공단만큼이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 예산도 없는 거죠. 이런 게 또 몇백억.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정말 남북 너무 교류 협력이 안 돼가지고 네. 피해 보상은 안 되는 거, 그다음에 그 쌀 문제는 거기서 생기는 거 이게 있고요. 요 며칠 화나는 건 뭐냐면 2019년 4월이 되면 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됩니다. 그러네요. 근데 임시정부 네. 100주년 기념관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 일을 하질 않고 있는 거예요. 상해이잖아요. 상해는 있나요? 상해 임시정부는 있죠. 중국에서 네, 지금 뭐 네, 중국 하고 정부에서도 있는, 해주고. 근데 우리나라에 임시정부에 대한 거는 독립기념관 안에 한 코너가 있죠. 근데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헌법 헌법 맞습니까? 전문이 있는데 네. 그래서 임시정부 기념사업회가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땅이 없으니까 이제 부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서 그 서울시에서 네. 그 서대문 형무소 뒤쪽에 보면 서울시 서대문 그 의회가 있습니다. 서대문 그 의회 땅이 서울시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관으로 서울시가 그걸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서대문 그 의회는 이제 이사를 가고 그런데 법적으로 네. 하위 단체가 상급 단체에 무상으로 줄 수가 없어요 땅을. 아 그래요? 왜요? 네,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이. 할 수 있는 거는 서울시 땅과 국가 땅을 교환하는 건 돼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가 서대문에 있는 그 땅을 국가에 주는 대신에 네.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는 무슨 정수 처리장 뭐 물 재산 관리 센터 이런 데가 하천 부지 같은 데 되게 그런 거 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그 서울시가 쓰는 땅이 요만큼 있으면 그 사이에 국유지가 이렇게 끼어들어서 이렇게 조각조각이 있어요. 사실상 쓰고 있는데 소유권은 정부에게 있는 땅. 예. 그거하고 맞바꾸자. 네네. 그런 땅이 좋네요. 예.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허드렛 땅 주고 그렇죠. 서대문구 한 가운데 있는 그럼요. 땅을 얻으니까 좋은 예, 거잖아요. 예. 그런데 땅 문제가 협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 이게 타당성 조사가 지금 거의 끝나갑니다. 그럼 네. 내년에 설계를 해야 돼요. 네. 내년에 설계를 해야 예. 내년 말쯤에 공사를 시작해서 2018년에 공사를 부지런히 해야 2019년 4월에 개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설계비를 안 주는 거예요. 이 땅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그것도 기재부입니까? 그렇죠. 모든 돈은 기재부죠. 근데 저는 어제도 그랬어요. 제가 이거 아마 이제 안 풀리면 좀 골치 아플 거다. 당신들 풀어야 한다. 이거 왜냐하면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여 이렇게 네. 되어 있는데 네. 서울 안에 임시정부에 대한 뭐가 아무것도 없지 않냐. 상징 건물. 그랬더니 독립기념관에 가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된다. 네. 그리고 세상에 박정희 기념관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몇 천억을 쓰고 뭐 구매에 가면은 지금 성지처럼 해놓지 그러니까요. 않았느냐. 예. 그런데 마포에도 어마어마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 있어요. 상암동에. 근데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관 예. 하는데 그렇게 인색하게 땅도 서울시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저는 제가 또 예산안을 마지막을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어제 저녁에 얘기를 예. 하고서 헤어졌습니다. 예. 기재부 관료들이 김현미 위원장이 간단한 분이 아니라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저는 하는 수가 있어요. 이 전체 임시정부 이 기념관 문제는 저는 제 교과서예요. 이거 교과서 국정교과서예요. 이거는 예, 똑같은 그 사고 방식의 출발을 예, 하는 거죠. 예. 교과서를 바꾸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역사의
현장에서 임시정부의 흔적들을 만들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역사 교과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구미는 완전히 구미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그걸 좀 경상북도는 굉장히 여쭈려고 많죠. 했는데, 예. 예, 경상북도, 경기도,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 생활했던 지역 포함해가지고 새마을 예산, 엄청나죠. 그다음에 예. 일종의 이제 신격화하는 사업들을 엄청난 예산들을 많이 확보를 해놓고 지역 예산으로 뭐 경상북도 예산 또 지방자치단체가 예, 다 대구 하죠. 예산, 뭐 구미 예산, 뭐 이렇게 해서 막 지방 예산으로 해놓고 또 정부 예산도 땡겨놓고 이렇게 하면서 정작 우리 헌법 정신에 나와 있는 임시정부 기념관 하나 제대로 100주년 기념관을 하나 짓는데 제대로, 예. 설계비 10억을 안 줘요. 그래서 지금 어젯밤 10시, 12시까지 얘기하고 어저께 밤 12시까지 그 얘기를 네, 하신 했어요. 거예요. 해야 예, 된다. 예. 이런 정부군요. 정말 그 수준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창피해가지고 어디 나쁘꾸러워서 얘기도 못 하겠네요. 예? 미국에 가면은 그 자유의 종인가 네. 필라델피아가 있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종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뉴스 화면에 나보니까 그 종을 무슨 이렇게 막 이렇게 기념관처럼 이렇게 유리로 해갖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보고 역사 배워야 교육을 되는데. 해야 되는데 요새는 현장 체험 학습을 굉장히 그쵸. 많이 다니잖아요. 예, 예, 예. 서대문에 이렇게 다 보이는데 있으면 아이들이 가서 학습하기도 좋고 임시정부의 법통이 뭐였는지 기억할 수도 예. 있고 또 현장에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독립기념관의 한 코너로 있으면 그냥 천안까지 누가 가기도 쉽지는 천안가기도 않죠. 예. 아니 물론 거기라도 가는 많은 사람이 있고 가긴 많은 해요. 사람들이 예. 가고 좋고 뭐 그렇긴 하지만 이게 또 상징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또 문제에 수도 대해 한 가운데 네. 그게 있어야 네. 그리고 우리가 임시정부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갖는 또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네. 차라리 행정수도 이전을 할까요? 네? 천안으로 네, 그냥 천안으로. 아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예산 문제를 이게 쭉 살펴봤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좀 꼭 여쭤봐야 될 게 있어서 정치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오늘 아침에 긴급하게 추미애 대표 그리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간 회동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래 당초 2일 날 내일이죠. 예산안과 함께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3차 담화로 이게 완전히 흐트러졌어요. 그리고 이제 비박계 일부가 탄핵하기 어렵다라는 곤란하다.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뭐 좀 시간을 달라. 뭐 이런 게 좀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특히 팟짱을 시청하시는 애청자분들은 정확하게 이 시국을 전국을 좀 읽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인데. 의원님께서 좀 쭉 종합 정리를 해주세요.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판단을 좀 해야 되는지요. 우리 이제 분명한 목표는 박근혜 네. 대통령이 더 이상 국정을 끌어갈 만한 자격도 없고 정통 신뢰도 상실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내려오게 하는 퇴진시키는 것이 하나의 일이 지금 저희 앞에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일이 우리 앞에 있는 거죠. 네. 그 일이 지금 있는데 지금 정치권에는 이 문제를 개헌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원래 개헌을 해야 되겠다라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정치인들에게 상당 정도 공감대가 있고 국민들에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근데 네. 이 문제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이거를 하자라고 개헌을 하는 하자라고 하는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의 탄핵과 퇴진이라고 하는 일과 이 개헌이라고 하는 일 자체는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섞을 수 없는 일이라. 섞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 두 개를 지금 현행 개헌의 내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니까 네. 이번 기회에 개헌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탄핵이
국면에서 자기네들의 이거를 관철하기 해야 되겠다. 이렇게 탄핵 국면에서 자기네들의 요구인 이걸 개헌을 담아내겠다. 관철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명쾌하게 가지 않고 이게 막 스텝이 꼬이는 거죠. 근데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탄핵이 먼저냐 개헌이 먼저냐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예. 탄핵을 먼저 해놓지 않고 예. 개헌을 먼저 하고 나서 탄핵을 하자. 네. 내지는 뭐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개헌안이라고 하는 게 네. 국회의원이 300명이 예. 모여가지고 200명이 넘는 사람이 단일한 그 개헌안을 한개 안에. 만들어야 돼요. 예. 근데 지금 개헌안이 예. 개헌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사람부터 예. 대통령 중임제를 해야 된다. 개헌 뭐 내각 책임제를 해야 된다. 이의원 집정제자를 해야 된다가 다 틀려요. 200명이 200가지 생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다 정리해서 하나의 안을 만들려면 네.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한 번 더 해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탄핵을 제껴놓고 이거를 하자라고 하면은 탄핵은 못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탄핵을 먼저 하고 나서 개헌을 할지 말지 이 문제를 하게 되면은 탄핵을 우리가 내일 하거나 12월 9일 날 이 문제를 하고 나면 이제 대통령은 권한 정지가 되고 네.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개헌에 대해서 할지 말지 네. 뭐 단일화를 마련할지 네. 그다음 이런 거에 대해서 안을 만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는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늦어도 내년 6월 안에는 빠르면 뭐 3월이나 4월에 될 수도 있겠지만 정리가 되기 때문에 네. 박근혜 시대를 정리하는 문제가 하게 되는데 이 순서를 뒤바꿔 놓게 되게 되면은 개헌도 안 되고 박근혜 퇴진도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아는 거죠. 아하. 국회 내에 300명의 국회의원에 300가지 생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 자신의 문제를 여기에 개헌이라고 하는 문제 속에 던져놓고 지금 있는 건데 일부의 지금 정치인들 중에서 이게 뭐 내각제가 되거나 뭐 이원 집정부제가 되면은 내가 좀 뭔가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이게 이제 떡본 김에 좀 제사를 좀 같이 좀 지내서 어떻게 향후에 나의 정치적 입지를 좀 혹은 우리 당의 정치적 입지를 좀 만들어 볼까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게 스텝이 지금 막 꼬이는 건데 네. 저는 탄핵 문제를 먼저 정리하지 않고 개헌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5년 단임이 아니라 10년도 할 수 있다. 그런 동안에 나라는 완전히 국정이 마비가 된 상태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예결위를 하면서도 느끼는 건데요. 이 정부가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돼 있죠. 국무총리도 사실상 그런 상태죠. 그다음에 경제부총리가 네. 왜 김병준 지명 받으신 분은 왜 경제부총리부터 그거 하고 왔는지 경제부총리가 현재 경제부총리는 좀 어정쩡한 상태고 또 새로 지명 받았다고 하는 분은 뭐 인사청문회도 언제 할지 모르고 그분도 좀 어정쩡하고 그러니까 누구를 붙들고 무슨 얘기를 해야 이게 될지. 그게 권위가 있는 건지 거기다가 지금 차관들도 지금 좀 한 분은 또 최순실 게이트에 좀 연루되었다 의혹이 있고 그러니까 재정 담당하는 차관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청와대도 아까 뭐 일을 한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경제팀 자체가 지금 무너진 상태니까 이게 지금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이라는 게 삼성도 그렇죠. 현대차도 굉장히 지금 중국 차에 쫓기는 위기 국면이죠. 조선해양산업도 그렇고 무슨 화학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박정희 시대 때 말했던 소위 중화학공업이라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이후에 만들었던 그 한국 사회를 한국 경제를 끌어갔던 선도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다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정리할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빨리 이 국면을 정리를 해야 네. 국가가 정상화되는데 지금 이 개헌 논의를 해서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200명이 단일한 안을 만들어내는 이 일을 시작하자라고 하는 거는 네. 국정의 혼란과 무정부 상태를 언제까지든 끌고 가겠다. 그 와중에 나의 정치적 입지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판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고 그다음에 일부에 거기서 자기 정치적 이해를 찾겠다고 하는 정치 세력과의 이런 서로 지금 물밑의 흐름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이거는 나라를 완전히 혼돈으로 몰아가는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다. 그래서 이건 당장 선탄핵으로 네. 정리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네. 선 탄핵을 일단 답 떠나서 일단 탄핵을 먼저 해야 된다. 왜냐하면 탄핵 사유가 너무 많으니까요. 일단 선 탄핵을 하고 그 다음에 선 탄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정리하는 하야를 국면으로 하든 뭘 가야죠. 하든 뭐 개헌을 하든 이런 거는 그 다음 문제로 후순위로 미루면 된다. 지금 자꾸 이제 교란을 하고 뭐 민심이 어떠느니 이렇지만 대구에서도 흔들림이 없대요. 5만 명 이상이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향해서 당신 여기 왜 왔냐 뭐 이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성지라고 불리는 TK에서도 외면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러면 야당이 좀 흔들림 없이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자꾸 이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표 계산을 해봤더니 수가 모자른다. 그래서 비박계를 설득해서 안고 가야 된다. 근데 비박계가 저러고 있으니 9일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9일 탄핵은 되겠습니까? 하도록 해야죠. 뭐 제가 뭐 예결위원장의 힘을 좀. 네, 탄핵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가게 되면 굉장히 더 혼란스러울 겁니다. 혼란스럽고 더 이제 지지부진해지게 되기 때문에 탄핵 문제를 먼저 정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문제들을 풀어 나가야죠. 대선을 뭐 준비하든가 아니면은 뭐 최소한의 합의들을 만들어내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촛불 집회에 매주 나오는 시민들 또 매일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의원님도 n분의 1로 저 세종대왕상 등 뒤에 등 뒤에서 또 동아면세점 사거리 한가운데서 촛불 집회 함께 하셨는데요. 우리 이 촛불 민심 그리고 전 국민들께 국회 예결위원장 400조가 김현미 위원장님 어깨에 걸려 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굉장히 어렵고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나올 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서 살아온 삶의 고통 같은 것들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이번 사태를 정리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더 이상 중산층 서민들의 고통을 위해서 부자들의 플레이그라운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예결위원장 맡을 때 중산층 서민들의 삶을 챙기는 따뜻한 예산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을 내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볼 생각이고요. 정부는 무너졌지만 국회라도 국민의 신뢰를 받아서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그런 국회가 되도록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그 따뜻한 예산이라는 말씀이 그 자체가 그냥 마음이 훈훈해지게 하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온도가 잘 전해돼야 되는데. 예, 잘 전달이 좀 됐습니다. 정말 그 국회라도 좀 그 똑부러지게 딱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어디 마음 둘 데가 없어가지고요. 그쵸. 헛헛해 하면서 하루하루 오늘은 또 무슨 뉴스가 나왔나 모바일을 뒤지고 계십니다. 오늘 김현미 의원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저희가 다음에는 좀 이렇게 훈훈한 예산 총 정리로 연말에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